네, 안녕하십니까. 베트남 2023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외부에 있어서 음질이 안 좋을 것 같은데, 네, 죄송합니다. 네, 부제는 경제 부진, 외교 약진, 정치 정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글의 이제 주 저자는 이제 서울대학교에 계신 김용균 교수님이신데, 이 부제에 따라서 이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제가 먼저 경제 분야 GP를 맡아서 제가 먼저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제가 각 분야별 이제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챕터 제목으로 그대로 활용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경제 부진에서는 이제 예상보다 이제 베트남의 경제 성장률 이 이제 낮게 이제 최종 이제 2024년 연말에 이렇게 이제 보고가 되어서 그 원인을 이제 주로 살펴보고 이제 외교 약진에서는 이제 대나무 외교의 어떤 뭐 전성시대라고 이제 불릴 만큼 이제 베트남의 이제 외교 성과가 이제 있었던 해여서 이제 그 부분을 주로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치 정진 부분에서는 이제 그 베트남에서 이제 국가 주석이 갑작스럽게 이제 사임을 하면서 이제 젊은 국가 주석이 그 자리를 승계를 했기 때문에 그 권력 구도의 변화가 이제 생겨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설명이 이제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경제 부분을 보시면 이제 언제나 이제 베트남의 이제 뭐 당이나 아니면 국가가 어떤 지표를 발표할 때 혹은 이제 주요 언론들도 이제 국가의 그런 그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베트남 경제가 이제 어려움을 극복하고 뭐 이제 국내외적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어떤 포괄적으로 성과를 냈다 이런 이제 평가를 대부분 합니다. 하지만 그 베트남 이제 경제가 이제 부진했다고 이제 보는데 그 이유는 이제 이 표에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사회 경제 지표의 어떤 그 목표치와 이제 그 실현 혹은 뭐 달성 여부 이런 걸 이제 비교를 한 표인데요. 진하게 이제 표시된 이제 미달성된 부분을 보시면 다섯 개 모두가 이제 경제, 뭐 노동 관련된 지표입니다.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이제 6.0에서 6.5% 최대 이렇게 예상을 했지만 거기에 못 미치는 이제 5.05%에 그쳤고요. 그다음에 1인당 GDP 같은 경우는 이제 2023년 말 기준으로 4,284 달러 수준으로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GDP에서 이제 제조 가공업 비중, 그다음에 이제 사회 노동 생산성 증가율 이런 걸 이제 보면 베트남이 이제 그 제조 가공 중심의 경제 구조라고 볼 때 이 부분에서 이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제 경제가 부진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베트남 경제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 같은 그 얘기가 이제 2022년 말부터 계속 제기가 이제 되었었고, 2023년 이 시작과 함께 이제 주요 거시 경제 지표에서도 이제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래프에서 이제 분기별 성장률을 구분해서 보시면 이제 1분기와 2분기에 이제 얼마나 그 어려움을 겪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제 1분기에서 4분기로 이제 지나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성장률이 이제 쭉쭉 올라가는 이제 그런 뭐 면모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1분기에 이제 어려웠던 점을 보면 이제 공업 및 건설업 부분에서 이제 낮은 성장률을 이제 기록을 하면서 이 그 공업 부문의 부가가치가 상당히 낮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부진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아무래도 글로벌 총수요 감소 때문인데, 네, 그래서 이제 국내외 소비가 이제 위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다들 아시지만 뭐 여러 가지 뭐 미국 금리 인상이라든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가자 지구 분쟁 이런 이제 대외 영향력이 컸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과 유럽 시장, 이제 베트남이 이제 수출을 많이 하는 이제 미국과 유럽 시장의 수요 약화, 그다음에 중국의 경기 침체 이런 영향이 상당히 컸습니다. 근데 이 그래프에는 이제 표시를 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오른쪽에 내용을 보시면 그 상품 수출입 관련해서 한 280억 정도 사상 이제 최고치의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 이런 아마 이제 뭐 언론이나 이런 데 아마 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걸 이제 보시면 수출액과 수입액이 전년 대비 각각 4.4와 8.9%가 감소를 했는데 보시면 수입액의 감소폭이 상당히 이제 큽니다. 그래서 총 이제 수출입액은 감소를 했는데 수입이 더 많이 이제 감소를 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무역 흑자의 성과를 낸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요 측면에서는 이제 투자 활동이 아무래도 이제 가장 긍정적이었고 베트남의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 같은 경우에는 32.1% 증가한 366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이제 보고가 되고 두 번째 보시면 이제 베트남이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뭐 신산업 분야 개발이나 과학기술 촉진, 그다음에 디지털 변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집중하는 그런 뭐 새로운 이정표가 되는 해라고 이제 또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국가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국가 혁신 센터를 출범시키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그 베트남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그 히토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가 되고 전 세계 매장량이 한 19%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는데 그래서 이제 그 반도체 분야에서의 어떤 도약을 위한 그런 뭐 마스터 플랜도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외교 분야에서 그 김영균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이제 작년에 그 미국과 일본과 이제 차례로 그 포괄적 전략 협력을 이제 관계로 격상을 시키면서 미래 세계 첨단 제조 중심지로 이제 기대되는 그런 이제 그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경제 분야에서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농업 부분의 수출이 큰 폭으로 성장을 했다는 것이고요. 이거는 2022년에 이어서 2023년에도 농업 부분이 이렇게 수출을 많이 기록하고 특히 6개 품목 커피, 쌀, 채소, 캐슈넛, 해산물, 목제품 요 부분에서 수출액을 아주 높게 기록을 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경제 부분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이어서 외교와 정치 부분을 김영균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그러면 바로 이어서 외교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은 베트남이 국제 외교무대 중심에 서 있었던 한 해였다라고 여기 이제 주 베트남 외교관으로 계시는 외교관으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이제 언론에 보도된 여러 외교 관련 뉴스만 어, 보더라도 이 말을 좀 실감을 할 수 있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바로 그 직전에 2022년 12월 말에 한국의 대통령도 이제 하노이 방문해서 양국 간 관계를 이제 격상했죠. 포괄적 전략적 관계 CSP. 이제 그거를 이제 2023년에 외교 성과 중에 일부라고 이제 간주를 한다면 그 이후에 이제 하반기에 올해 작년 하반기 미국, 일본과 이제 연이어서 포괄적 전략적 그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고요. 아, 미국의 이제 관계 격상은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하노이에 방문을 해서 정상회담을 하면서 이제 이루어졌고 3개월 후에 이제 중국 시진핑 주석도 하노이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안에 이제 아주 굵직굵직한 그런 외교 행사가 이제 있었고요. 세계적으로 좀 주목을 받을 만한. 그 외에도 싱가포르, 호주, 인도네시아 정상회담을 통해서 각각 국가들과 CSP 격상을 위한 협상에 이제 착수를 했습니다. 이렇듯이 이제 한 해가 이제 외교적인 이슈들로 많이 이제 뉴스 거래가 됐고요. 이제 내용적으로 더 중요한 부분은 사실 이제 이 CSP 격상과 관련해서 원래 베트남은 이제 동맹을 맺지 않기 때문에 최고 수준의 양자 간 그 외교 관계가 이제 CSP인데 기존에는 이제 중국과 이제 처음 맺은 이후 러시아, 인도 이렇게 세 개 나라와만 그 최고 수준의 외교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미국, 일본 불과 1년 사이에 이제 한미일 3국과 동시다발적으로 거의 CSP 격상을 한 것이죠. 근데 이게 얼핏 보면 하필 또 이게 한미일 3국과 동시다발적인 관계 격상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상당히 이제 치우친 외교 행보가 아닌가라는 이제 인상을 줄 수도 있을 만한 그런 부분인데 큰 그림에서 놓고 보면 어쨌든 기존에 중국, 러시아, 인도가 있었고 이번에 한미일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조성된 그리고 이제 계속 격화되고 있는 미중
패권 경쟁의 양축을 구성하는 주요국들 모두와 베트남이 이제 최고 수준의 관계를 맺게 된 그런 형국이고 그런 면에서 일종의 이제 전략적 연결 국가 그러한 위상을 이제 구축을 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것의 이제 내용적인 측면을 보면 이제 베트남에서 쓰고 있는 말인데 대나무 외교의 어떤 성과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대나무 외교라는 말은 이제 호찌민 주석의 어떤 교훈, 외교 정책의 교훈을 표현한 그런 표현인데 우메부종 총비서가 이제 2016년에 처음 사용했다고 하고 이제 결국은 이게 2021년 비교적 최근이죠. 공식적으로 베트남의 외교 지도 원칙으로 이제 공식화되었습니다. 이 내용적으로는 부드러우면서 현명하지만 끈질기고 단호하다, 뭐 유연하고 창의적이지만 일관성 있고 용감하고 뭐 탄력적이다 등등 베트남의 외교 정책을 이 대나무의 특성을 이제 빗대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핵심적으로 이제 외유내강적인 특성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은 지금까지 개혁개방 이후 지금까지 모든 나라의 친구가 되겠다. 그다음에 외교 관계를 뭐 다양화하고 다방화하겠다. 대단히 이제 유연하게 부드럽게 적을 만들지 않고 모두와 잘 지내는 이런 정책을 유지해 왔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형성한 그 국제 관계에서 베트남이 갖게 된 형성하게 된 위상이라든가 전략적 위치를 통해서 자국의 핵심 국익을 이제 관철시키겠다. 뭐 이런 게 이제 내강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바로 이제 그러한 성격의 외교 정책을 꾸준히 펼쳐왔고 그게 최근 몇 년간 조성된 미중 패권 경쟁의 국면 속에서 상당하게 그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그 페이오프를 하고 있는 이런 한 해가 이제 작년 2023년이 아니었나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부터는 이제 꽤나 오래전부터 관계격상 원래 이제 포괄적 관계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실질적인 관계는 그것보다 훨씬 더 발전했지만 공식 관계가 이제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늘 있었고 그러던 참에 이제 2023년에 결국은 두 단계 격상을 상당히 파격적으로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얻어낸 게 상당히 많은데 핵심적인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미국으로부터 얻어낸 것은 앞서 이제 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베트남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이 베트남의 산업을 첨단 산업으로 이제 업그레이딩을 하고 싶어 하고 그것의 핵심으로 이제 반도체를 이제 설정을 했습니다. 반도체가 워낙 또 요새 전략적 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에 목숨을 걸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서 이 미국이 이제 그걸 해주겠다. 미국이 뭘 해줄 수 있을지 뭐 불확실하긴 하지만 미국 정부가 이제 해주는 것도 있고 미국에 기반을 둔 빅테크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또 이제 이 인재 양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 인재 양성 그것과 관련된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받았고요. 실제 바이든 방문 이후로 뭐 그때 이제 동반에서도 많은 미국의 기업들이 왔었고 그 이후로도 뭐 엔비디아 CEO도 왔었고 뭐 여러 활발한 투자 움직임 아직까지는 이제 뭐 그 타진 중인 것 같은데 많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러나 이제 상당히 이제 진지하게 베트남의 투자를 고려를 하고 있는 이제 그게 뭐 어쨌든 제일 큰 성과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이든이 오고 3개월 만에 12월에 이제 시진핑이 방문을 했는데 그 전에 이미 사실은 2022년 10월이죠. 앞서 한미일과 이제 뭐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관계 격상을 베트남이 했는데 관계 격상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인 2022년 10월에
그때가 이제 시진핑 주석이 3연임을 확정한 중국에서 당대회가 있은 직후에 첫 외국 정상의 방문으로 선택된 사람이 베트남의 응회 부총 총비서였습니다. 그래서 총비서가 중국으로 북경으로 가서 정상회담을 했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1년 사이에 한미일과 관계 역상이 있었고 관계 역상이 끝나자 다시 끝나자마자 거의 11월에 일본하고 관계 역상한 이후에 12월에 다시 이제 답방의 형태로 시진핑이 하노이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한미일 관계 격상을 앞뒤로 어, 베트남은 중국과 아주 긴밀하게 관련된 논의를 하고 이제 상호 이해 공감대를 형성했던 것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진핑이 실제 왔을 때 뭐 여러 뭐 얘기가 있는데 관련해서 그러니까 뭐 방문 일정도 너무 짧았고 뭐 30 몇 개, 36개 뭐 항목에 관련해서 이제 MOU도 있고 하지만 내용이 없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저도 이제 드는 생각은 뭐 실질적으로 잘 준비된 내용적으로 준비된 방문과 그 회담이었다기보다는 결국 이제 한미일과 관계 격상을 하는 베트남의 외교 정책이 핵심적으로 이것이 중국을 베트남이 누구보다 더 우선시한다라는 기존의 상호 이해, 상호 언더스탠딩이 유지된다는 것을 어, 확인하고 그래서 베트남이 전혀 반중 노선에 참여할 의지가 그런 계획이나 의도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어슈어런스 차원의 어, 성격이 더 강하지 않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실질적으로 이제 얻은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성격이 이제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 이러한 그 베트남의 대나무 외교 혹은 외교 관계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통해 핵심 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 것, 크게는 세 가지인데요. 무력 사용을 억제하는 거, 중국의 문제죠. 그다음에 이제 영토 주권을 수호하는 거, 이것도 역시 이제 중국 문제고, 그리고 이제 경제 발전에 최대한 우호적인 대외 환경을 조성하는 거, 미국을 비롯해서 여러 외교 상대국을 통해서 이제 뭐 투자 유치라든가 협력을 얻는 것. 이 세 가지 핵심적인 국가 이익을 관철시킬 수 있었던 그런 한 해였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정치로 넘어가면요. 베트남이 이제 2023년 이렇게 외교 무대가 이제 화려했던 까닭에 덕분에 이제 주목을 많이 받게 된 인물 중에 한 명이 이제 보관트엉 국가주석인데요. 이분이 이제 일단 되게 젊은 분입니다. 2016년에 12차 당대회 때 처음으로 정치국에 입성을 했습니다. 45세는 베트남 맥락에서 대단히 젊은 나이에 정치국원이 되었었고 5년 후인 이제 2021년 13차 당대회 때 비서국 상임비서가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서열이 반드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내용적으로 당 서열 5위에 해당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때 이미 또 상당한 주목을 받았죠. 50세밖에 안 됐고 어, 당 서열 5위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근데 2023년 작년에 1월부터 베트남이 좀 시끄러웠거든요, 전국이. 1월 초, 12월, 사실 2022년 12월 말부터 그랬죠. 부총리 두 명이 한 번에 사임을 하고 뭐 사실상 이제 파면을 당했죠. 그리고 나서 1월 중순에 이제 국가주석이 중도 사임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국가주석이 사임한 다음에 이제 그 자리를 승계한 게 바로 이 만 52세의 젊은 보관텅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국가주석이 이제 국가 수반이다 보니 외교관계, 대외관계에서 이제 국가를 대표하는 자리고 그러니까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뭐
뭐 비교적 이제 젊고 능력 있고 겸손하고 품위를 갖춘 이러한 국가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대단히 어쨌든 유리한 그런 환경에 딱 뭐 적당한 시점에 그런 자리를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은 뭐 논란의 여지가 없지는 않은데 사람에 따라 견해가 다른 부분이긴 한데 현 응웬부총 총비서가 이제 올해 5월인가요? 4월인가요? 만으로 80세가 되고요. 지금 벌써 3기 3연임이기 때문에 뭐 건강상의 문제가 뭐 최근에도 이제 건강상의 이슈 때문에 루머가 크게 돌았었는데 건강상의 문제가 없는 한 임기를 마칠 수 있다면 그리고 뭐 당연히 이제 물러나시는 거고 그러면 이제 소위 포스트 종 시대가 열릴 텐데 이제 차기가 누구냐 이것과 관련해서 그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보반트엉 젊은 보반트엉 국가주석이 가장 유리한 입장에 놓여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푹 주석의 사임은 이제 그 자체로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원래 주석이었지만 그 전 5년 동안 수상이었고 그래서 7년 넘게 사실상의 2인자 위치에 있었던 인물이 갑자기 이제 중도 사임이란 국가주석이 중도 사임이 전례가 없었던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뭐 어떤 일이냐, 무슨 배경에서 벌어진 일이냐, 뭐 이제 해석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그 전에 바로 직전에 외교부 장관 입자 부수상인 펀민빙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방역 정책을 이제 진두지휘를 했었던 보건부 장관 출신인 부득담 부수상 이 두 부수상이 이제 동시 경질이 됐었고 각각이 이제 코로나 대응 시기에 터진 대형 비리 사건인 그 진단 키트 사건하고 특별수송기 편성에서 이제 특별 입국 했던 이제 전자는 이제 보건부 소속 그 문제고 이제 후자는 외교부 문제인데 주로 이것에 책임을 지고 이제 그 수상이 이제 물러났고요. 이제 결국 어, 이제 푹 국가주석이 당시에 수상이었었기 때문에 최종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라고 다들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확인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이미 2022년 한 여름 최소한 여름부터 푹 주석의 부인과 이제 처남이죠. 이제 가족들이 어, 앞서 말씀드린 그 비에다 기술 주식회사 그 진단키트 관련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소문이 많이 있었고 뭐 그래서 이제 결국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나 이제 이런 해석도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푹 주석이 물러나면서 결국은 이미 이제 확고부당하게 구축이 이미 되었긴 하지만 웅wen부종 총비서의 권력이라고 할까요? 어떤 헤게모니라고 할까? 이런 것들은 뭐 더 이상 의문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고해졌고 뭐 문제가 있다면 오로지 본인의 건강일 테고요. 이제 그가 이제 대표하고 그가 이제 이끌어온 당건설파가 최고 지도부 내에 위상이나 우위가 이제 확고부동해진 일종의 이제 권력 투쟁의 종지부를 찍었다라는 느낌을 줄 만한 그런 사건이 아니었나. 그래서 이제 이게 상당히 유력한 총비서의 신임을 받는 후계 구도의 등장과 그다음에 이 마지막 인물, 반대파의 마지막 남은 인물이라고 또 할 수 있는 국 주석의 퇴장과 이것이 이제 동시에 일어나면서 결국은 대단히 유리한 이후에 이제 포스트 종 시대의 후계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면서 총비서가 주도해온 강건설 정돈 사업이 앞으로 지속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된 한 해가 아니었나라고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지 않겠나. 그 단건설 정돈 사업이 뭐냐, 이제 이게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시간이 조금 걸려도 부연을 좀 하면
2013년에 이제 시작한 건데요. 이제 이 경제 시스템을 바꾸는 게 이제 도입머리인데요. 도입머리, 경제 시스템의 혁신. 근데 이제 개혁 개방 이후에 도입머리를 하면서 뭐 경제 발전은 많이 되었으나 이제 정치 시스템은 그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발전하지 못하면서 이제 경제 발전을 어느 순간부터는 어, 소위 말해서 가로막는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정치 시스템의 혁신이 필요했는데 그게 결국은 국민 부총 총비서 시기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래서 어, 주목을 받는 부분은 이제 부패 간부를 축출하는 인적 청산이 많이 이제 논의가 되지만 사실은 이 정치 시스템 혁신 사업은 주로는 이제 간부와 관료의 교육, 인사 시스템 정비, 뭐 행정 사법 제도 개선, 그다음에 재반의 법제를 더 정비하고 뭐 투명성, 책임성 이런 것들을 더 높이고 그래서 대단히 광범위한 범위의 정치 행정 개혁 과제들을 포괄하고 있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결국은 당의 통치 역량 그동안 이제 많이 누수가 심하고 저해된 통치 역량을 재건하고 이제 국가의 거버넌스 수준을 베트남이 원하는 그런 경제 발전 수준에 걸맞는 수준까지 선진화시키는 거. 이게 이제 어, 당 건설 정돈 사업이고 요거를 중단 없이 지속해서 어느 아주 성과를 봐야 되는데 쫑 총비서가 물러나고 이제 이게 이런 문제의식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이 지도부를 장악을 하게 되면 이제 이게 궁극적 성과를 보기 어려운 부분인데 시간이 걸리고 여러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후계 문제가 이런 식으로 좀 정돈이 되면 앞으로 좀 지속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겠는가. 이제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2013년, 2023년 작년이 이제 13기 지도부 출범한 지 3년 차 된 해고 딱 중간 해죠. 그래서 중간 평가 회의를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어, 특기할 만한 점은 이제 어, 한 10년 전부터 베트남 공산당이 이 중간회의, 중간평가회의 때 최고 지도부, 즉 정치국원과 비서국 한 21명을 대상으로 200명의 중앙위원들이 신임 투표를, 비공개 신임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높은 신임 각각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치국원, 비서국원 각각에 대해서 높은 신임, 신임, 낮은 신임 셋 중에 하나 투표를 하게 하는데 결과가 공개되지는 않는데요. 근데 이제 뭐 정보가 누출이 좀 돼서 유출된 정보에 따르면 중앙위원들이 누구를 제일 높이 신임하고 누구를 제일 덜 신임하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21명의 최고 지도자에 대해서.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뭐 민주주의는 아니지만 차기 당대회 직전에 열리는 중앙위원회 마지막 전원회의에서 결국은 차기 지도부에 대한 인사안 표결을 하게 되는데 그 표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구체적인 이 누가 총비서가 되고 누가 뭐가 되고 이런 것들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대단히 이 중앙위원 현직 중앙위원의 선호 의견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뭐 별건 없고 현재 이제 국회의장을 맡고 있는 부엉딘 후에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보반트원 국가주석 두 명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이제 여기서도 드러난다. 뭐 그 정도 되겠습니다. 네,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좀 많이 길어졌는데. 예.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뭐 전망을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대외 환경 뭐 개선되고 FDI가 지속적으로 유입될 것이고 이제 차기 이제 그 당대회 준비와 관련해서 각급 간부들에 대한 평가 작업이 이제 서서히 시작될 시점이어서 각급 그 간부들이 대단히 이제 경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할 시점이고,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공공 투자도 활발해질 것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2024년의 경제 전망은 좋은 것 같습니다. 뭐 구체적인 얘기는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중장기 전망과 관련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죠. 이제 하나는 이제 외교 관계에서 이렇게 이제 대단히 상당히 어려운 미중 패권 때문에 어려워진 상황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베트남으로서는 대단히 여러모로 유리한 대외 환경이 되었고 그것을 최대한 어, 자기의 국익을 극대화하는데 맞도록 이렇게 활용을 해왔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보면 베트남으로서는 대단히 위기의 측면보다는 기회의 측면이 대단히 많고 그것을 또 대내적으로 어, 그당 건설 정돈 사업들을 이제 추진하면서 거버넌스나 정치 체계의 혁신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오면서 상당 부분 안정된 모습을 갖추고 있어서 중장기 전망이 상당히 저는 요새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예,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 선생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주 잘 준비가 돼서 수정 보완을 요구할 사항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우선 그 세 분야로 나눴으니까 분야별로 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경제가 5.05% GDP 성장률을 나타냈지요. 그거는 굉장히 낮은 성장률이에요. 97년에 동아시아 경제위기가 났을 때 98년, 99년 이때쯤이 5% 전후의 성장률을 나타냈었고 2008년에 그 미국 내에서 금융위기가 났을 때 이후에 그때 이제 성장률이 낮아졌죠. 그렇게 본다면은 지난 30여 년간 베트남 경제 성장 과정에서 매우 낮은 성장률을 나타낸 거다. 물론 이제 코로나 시국에서는 엄청나게 낮은 성장률을 나타내긴 했지만 그거를 극복한 이후의 성장률로서는 평상시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거다. 뭐 점에 대해서 이제 부진이라고 평가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균형 있는 평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론에서는 상당히 긍정적 전망을 했어요. 그래서 일반 언론에서도 이렇게 긍정적 전망을 하는데 사실은 뭐 그 근거가 조금 약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도 한번 좀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외교 부분에서 외유 내강으로 이제 설명하신 것도 아주 재미있게 들었고요. 대남 외교라는 거는 것은 원래 이제 역사적으로 태국이 그렇게 많이 해왔잖아요. 근데 그 어느 시점부터 이제 베트남이 대남 외교라고 한 말을 우회부정 본인이 직접 쓰면서 굉장히 유연한 전략, 다변화, 균형 외교 이런 것들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배울 것도 상당히 많은데 한국에서 뭐 그다지 외교 부분에서는 뭐 한국이 더 상당히 우위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별로 배우려고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좀 답답한데 베트남은 상당히 외교적으로 노련한 그런 외교를 굉장히 많이 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 외교를 잘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작년도에 가장 중요한 게그 대표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최고위 양자관계로의 전환한 그런 국가들이 많았었죠. 그래서 과연 그 중에 가장 이제 논의가 될 만한 것이 이제 미국과의 관계인데요. 미국과의 관계를 그 두 단계를 뛰어넘어서 최고위 양자 단계로 격상을 하면서 미국은 베트남에 뭐 반도체라든지 뭐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줬는데 베트남은 미국에 물을 줬는가 이런 이제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뭐 양자 관계를 두 단계로 높여준 것이 전문인가? 그 밖에 뭐가 없는가? 이런 생각이 좀 의문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런 과정에서 중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시켰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중국에게 준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이제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쉽게 그냥 생각하면 대중국 포위망에 베트남이 참여하지 않고 대외관계에서 중국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수사 이런 거를 이제 중국에게 주면서 안심을 시킨다. 뭐 이런 정도의 해석인데 그거 정도만일까?
아니면 뭐 다른 게 뭐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나도 좀 정보가 있다면 좀 알려주시면 그다음에 이제 정치 부분에서 이제 김용현 선생님이 이제 정치국 의원들 그 2명이나 해임을 시켰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인사상의 그 정리는 된 것 같다 이랬는데 바로 어제 또 정치국 의원 1명이 또 해임을 하게 됐어요. 이 사람은 옛날에 이제 쩐등렁이라고 하는 그, 그 정치권 그큰 뭐랄까 이제 큰 인물의 아들인데 그 공산당 중앙경제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있다가 어제 날짜 이제 그만뒀어요. 옛날에는 이제 상무부 장관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최근에 와서 이제 상무부 내 문제가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 뭐 그래서 이번에도 어 그 정치적 책임, 그다음에 본인이 에, 사임을 제안하는 형식으로 해서 공산당에서 받아들이는 형식, 그 국가주석이 그만둘 때하고 비슷하죠. 그런 형식으로 해서 그만두긴 했는데 전에부터 뭐 조금 이렇게 긍정적 평가는 이 인물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지 않았었는데 어제 날짜로 이제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공산당 정치국 위원이 총 18명이었었는데 그중에 3명이나 그만뒀어요. 이거는 예전에 없었던 정말 전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제13기 공산당 정치국 중앙위원회 및 정치국은 굉장히 큰 격변을 겪은 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타기 문제는 점치기가 상당히 어렵지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그 가장 유력한 후보가 지금 국회의장을 하고 있는 부흥리호회라고 하는 분이었었는데 이분은 이제 재무 쪽의 그 정부에서 주로 활동을 많이 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국회의장이 됐는데 이분이 가장 유력한 후보다라고 그랬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보반통 이야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판빙민 총리가 중간 사임설이 있기도 했었는데 계속 유지하다 보니까 뭐좀 힘을 받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이런 3명 정도가 이제 후보로서 상호 경쟁 속에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보반텅이 국가주석이 올 초에 국가주석이 됐는데 그때 공산당 서열로는 2위가 아니었어요. 그때 이제 4위였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보니까 제가 공산당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2위로 그 서열을 바꿔놨어요. 그래서 어, 그 보반텅의 그 좀 권력이 조금 더 공고화되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정치국 우회부종의 이제 권력 강화 현상이 이번에 이제 진행이 돼 왔는데 그래서 이제 그 김용곤 선생님이 이제 당 건설파의 그 권력 강화 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당 건설파가 아닌 상대방을 뭐라고 부를 수가 있을까? 뭐 이런 의문이 또 들었어요. 뭐 경제성장 우선파라고 해야 되는 건가? 뭐 그런 어떤 용어가 있다면 아무튼 어, 어, 제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날짜로 그 공산당 중앙경제위원회 위원장 전 도난이라는 사람이 퇴임을 했는데 또 다른 사람도 공산당에서 저기 뭐야 출당 그러니까 축출이 된 거죠. 그런 사람도 2명이나 있었고 그래서 이 부패 청산 작업이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그 직급이 낮은 사람까지 다 포함시키기는 어렵지만 그 성별 그러니까 우리나라 도지요 그 성별 공산당 위원회 비서나 성의 인민위원회 위원장 정도의 그 퇴직한 그런 사례들은 그 원고에 좀 포함시켜서 좀 정리해 보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은 선생님 일단 먼저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정리를 잘 해주셔서 저희 글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그
긍정적인, 그게 그 뒤에 결론에서 긍정적인 성장을 하는데, 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읽어보고 보완을 하겠습니다. 근데 저도 이거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3, 4분기에 경제 성장을 하면서 이게 이제 왜 어떻게 성장이 이루어졌는지를 좀 이제 살펴보니까 아까 발표에서는 자세히 얘기를 안 했지만 그러니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중앙은행이 금리를 이제 인하하고 이제 소비를 좀 진작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관광 쪽에서 이제 뭐 이렇게 이 성장을 위한 뒷받침이 많이 되었다. 이런 이제 보도가 많이 되었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을 보면 이제 제조나 뭐 이쪽에서는 아무래도 계속 힘들었다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 좀 더 서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한우 선생님, 뭐, 자세한 코멘트, 뭐, 여러 가지 정보 감사드립니다. 뭐, 최대한 하여튼, 그 최종 원고에는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 미중 간, 그 균형 외교를 통해서, 이런 성과들을 베트남이 얻었는데, 그럼 미국과 중국은 각각 뭘 챙겼느냐? 그 부분, 뭐, 저는 솔직히 구체적으로 실리적인 측면은 뭘 가져갔는지, 외교, 경제, 군사 안보 관련해서 뭐 있긴 있겠죠. 근데 뭐 제가 찾을 수 있었던 정보는 거의 없었고요.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이 결국은 그 두 강대국을 경쟁시키면, 결국은 이제 이익을 얻는 게 베트남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경쟁적으로 구애를 해서 베트남과 관계 격상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어, 협의를 해서 특히 이제 중국은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미래 공유 공동체 발전시키기로 합의한 거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인데 미국은 이제 포괄적 전략적 관계 격상한 거 그게 결국은 제일 큰 소득이라는 거죠. 미국이나 중국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그 둘이 베트남을 두고 경쟁하는 입장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저는 그런 면에서, 베트남 외교의 승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면에 뭐 구체적으로 실리를 뭘 내줬고 뭐 이런 거는 있다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내 정치 관련해서는 그 말씀하신 방중앙 경제위원장 쩐뚜원 라인인가요? 사실 작년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7월부터 이미 이제 그 보좌관급들이 다 잡혀가고 어, 그래서 대단히 우울한 상황에서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얘기를 이미 그때부터 들었으니까 상당히 오랜 얘기죠. 이번에 이제 최종적으로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2023년 한 해에만 벌써 사실상 이제 정치국급이 이제 여러 명 날아간 게 초유의 사태고 그 자체로 오래된 부패 청산 과정이지만 2023년에도 대단히 중요한 부패 청산이 벌어졌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성급 비서나 인민위원장 수준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건 중요한 작업일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